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부산 개국 90주년 특별기획 북극 항로를 열다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최현호입니다. 바다를 지배한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북극 해빙이 가속화되면서 국제무역은 물론 이제는 전 세계 안보의 판도마저 바뀔 것이라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신해양 패권 시대를 앞두고 세계 주요국들은 지금 북극 항로 선점을 위한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국제 정치적 전략은 무엇일까요? 북극 항로가 부산에 가져다줄 기회를 짚어본 1부에 이어서 오늘 2부에서는 세계 주요 국가들과의 패권 경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의 전문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북극항로지원단 김민수 단장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다음으로 북극 외교 전문가시죠. 세종연구소 유준구 안보전략센터장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마지막으로 극지연구소에서 정책협력 분야를 담당하고 계신 분이자 기후과학자이신 진경 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북극 항로를 열다 제2부 차가운 바다, 뜨거운 경제 이제 본격 시작하겠습니다. 자, 세 분 요즘 아주 바쁜 시기를 보내고 계실 텐데 북극 항로에 대한 뜨거운 관심 어떻게 느껴지시는지 좀 체감이 되는지가 궁금해요. 우리 김민수 단장님부터 말씀을 해주시죠. 예, 잘 체감되고 있고요. 요즘 가장 뜨거운, 가장 핫한 이슈 중에 하나가 북극 항로라고 생각합니다. 현장에서는 이러한 뜨거운 관심을 모아서 국가 정책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지금 잘 준비를 하고 있고요. 예. 오늘 이 대담이 북극 항로 개척에 가지고 계시는 그런 어떤 궁금증을 좀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리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진기영 부장님도 말씀해 주시죠. 네, 정말 요즘처럼 이렇게 연락을 많이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가까이 있는 가족, 친구부터 동료 연구자들부터까지 정말 북극 항로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뜨거운데요. 극지연구소 연구자들은 이렇게 핫 이슈를 연구한다는 데에 대해서 네. 자부심을 느끼는 동시에 좀 저희가 충실히 연구해가지고 정말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드려야 되겠다 하는 책임감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연락이 온다 하면 주변 지인들도 그렇지만 또 언론이나 맞습니다. 또 관련 네네. 기관에서도 네네. 많이 연락이 온다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많이 네. 부담스럽진 않으신가요? 사실 그래서 정말 정보를 정확하게 만들고 예. 정보 전해드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준구 박사님도 말씀해 주시죠. 네. 예, 지금도 충분히 뜨겁다는 걸 느끼고요. 또 앞으로는 더 뜨거워질 것 같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뭐 앞으로 뭐 제 생각은 더 이렇게 그 관심이나 그 국제적으로 논의가 될 거라서 저희가 차분차분 국내적으로 잘 준비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어렵고 조금 시청자분들께는 낯선 주제긴 하지만 오늘 전문가 세 분께서 쉽고 또 친절하고 재밌게 설명을 해 주시리라 믿겠습니다. 최근 아라운호가 북극항로 탐사에 나서면서 북극항로 개척에 대한 관심도 더 높아지고 있는데요. 아라운호의 북극항로 탐사에 대해서 우리 1부 때 맹활약을 해 주신 엘사 목지원 아나운서가 정리했습니다. 다시 한번 나와주시죠. 네, 오늘도 나타난 엘사 아나운서 목지원입니다. 북극 항로와 관련된 정보 쉽고 알차고 재미있게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배가요. 우리나라 최초 그리고 유일의 쇠빙선 아라운호입니다. 부산 영도에서 처음 건조되어 2009년 바다에 처음 띄워졌는데요. 첫 선을 보일 당시 무려 60여 종의 최첨단 장비들을 갖춰 연구 능력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를 통해 좀 더 살펴볼까요? 극지 탐사와 연구에 꼭 필요한 쇠빙선이 국내 기술로 처음 건조돼 바다 위에 띄워졌습니다. 2년 반의 건조 기간을 거쳐 탄생한 국산 쇠빙선 1호 아라운이 도크문을 열고 바다로 나섰습니다. 특수 제작된 뱃머리로 1m 두께의 얼음을 깨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라운호는 길이 110m, 폭 19m 규모 쇠빙선으로 순수 국내 기술로 만들어졌습니다. 지난 2009년 12월 첫 출항 이후 지금까지 총 15번 출항했습니다. 북극과 남극으로 가며 다양한 극지 연구 활동을 진행해왔고 북극권에서는 기후와 해양 환경 조사를 집중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3일 조금 특별한 16번째 항해에 나섰는데요. 국내 유일의 쇠빙 연구선인 아라온호가 북극 항로 운영을 위한 해저 지형 탐사 등을 위해 북극해로 출항한다고 해양수산부가 오늘 밝혔습니다. 이번 출항은 특히나 북극 항로 개척에 집중돼 있습니다. 네, 지난 3일 16번째 출항까지 정리해서 보여드렸는데요. 북극 항로 개척과 관련한 요긴한 정보들 많이 확보해 오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최연우 아나운서 그럼 이야기 이어가실까요? 예, 지난 3일 출항을 했으니까 현재 한 달째 항해 중일 텐데, 자, 진경 부장님, 지금 아라온호 위치는 정확히 어디쯤일까요? 네, 현재 아라온호는 알래스카 더치하버에 정박해서 연구원들을 승선시킨 후에 베링해를 지나서 석지에서 연구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 총 91일 동안 항해를 할 예정입니다. 결코 짧지 않은 기간 같은데. 맞습니다. 네. 북극 항로 개척과 관련된 자료라고 들었고, 또 북극 관련된 자료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정확히 이제 어떤 자료들로 네. 수집이 되고 있는 사실 겁니까? 북극 항로와 관련된 기초 자료 확보에 좀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예, 해빙, 해저 지형이라든지 기상 정보 같은 데이터를 수집해서 앞으로 이 항로를 보다 안전하고 예.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렇군요. 진경 부장님께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이, 사실은 이 북극 항로 얘기가 나온 것이 10년이 훨씬 더 넘었습니다. 지금은 그때와 무엇이 다른가라는 부분이에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잠깐 부연해 주신다면요. 사실 북극 해빙은 매년 9월에 가장 많이 줄어드는데요. 과거보다 면적이 40에서 50%나 감소했습니다. 예. 특히 두껍고 오래된 해빙들은 많이 사라지고 매년 녹았다 얼었다 하는 얇은 해빙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2021년도에 나온 IPCC 6차 보고서는 2050년에는 해빙이 예. 거의 사라지는 9월이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을 했지만 네. 지금 추세를 보면 이제 그 시점이 훨씬 빨라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네. 실제로 예측보다도 빠르게 해빙이 녹고 있는 것이 데이터로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전에는 완전 상용화, 길이 더 완벽하게 뚫릴 때까지 2050년 정도가 돼야 한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이제는 이상기후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것이고, 사실 북극해라는 것이 100년 전만 해도 꽁꽁 그냥 얼음이었지 않습니까? 네. 하나둘씩 녹으면서 지금 절반 이상이 사라진 것이고, 네. 그 사이로 이제 배가 다니게 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 시기는 점점 더 빨라질 수 있다. 자, 유중구 박사님, 주요 국가들이 북극 항로에 관심을 갖는 진짜 이유,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잠깐 해주시죠. 전반적으로 과거의 북극 항로가 뭐 거리 또는 물류의 경제성 측면에서 논의했던 차원을 넘어서 북극 항로 전반을 볼 때는 우리가 군사안보 또는 경제 또 과학기술 이 세 분야가 굉장히 융합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북극권이 좀 특성이 미사일 그 방어 체제를 구축하는 최적이 최단거리일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이나 주요국들이 이제 MSD 시스템 구축에도 또 민감하고요. 네. 그다음에 또 북극 지역의 또 군사 활동이 또 그에 따라서 늘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종합적인 안보 차원에서 접근하는 측면이 있다라는 것이 최근 추세의 그렇군요. 특징입니다. 그 말씀은 다 공감을 하고요. 한 두 가지 관점에서 조금 더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제 저희가 흔히 말하는 공급망이 있지 않습니까? 물류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시아 국가는 유럽으로 가는 화물에 대해서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게 좀 핵심적인 이슈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 뭐 수에즈운하라든가 홍해 사태라든가 한국 관점에서 보면 남중국해도 어떻게 보면 해양 안보적으로 리스크가 있는 지역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아시아의 화물을 유럽으로 갈 때 그 공급망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최대의 관건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최단 거리, 새로운 어떤 공급망 대안으로서의 북극 항로에 관심을 가지면서 새로운 어떤 공급망 전략 차원에서 또 접근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산업적인 부분에서도 우리가 보면 해저 케이블, 이제 우리가 많은 어떤 그 통신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그 어떤 통신망에 대한 부분도 단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서 북극 항로에 대한 전략들이 좀 국가들이 관심을 가지는 포인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진경 부장님, 북극에 대한 얘기 계속 좀 이어나가 보죠. 자원 개발적인 측면에서 볼 때 어떤 매력이 있는 곳입니까? 네.
사실 북극 해안과 대륙붕에는 굉장히 많은 석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특히 러시아의 야말 반도는 지금도 LNG 생산 기지가 활발하게 개발 중이고요. 예. 그 외에도 뭐 히토류처럼 전자기기나 배터리, 방위 산업에 꼭 필요한 광물 자원이 뭐 그린란드나 캐나다 북부 쪽에 예. 매장되어 있다는 점도 굉장히 주목할 만합니다. 또 해빙이 줄면서 어장도 새롭게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나 새우같이 뭐 고기가 예. 같이 어종들이 상업적 업 대상으로도 떠오르고 있어요. 자, KBS 부산 개국 90주년 특별기획 북극 항로를 열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말씀 쭉 들어보니까 북극과 또 북극 항로,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이 왜 매달릴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이해관계가 아주 얽히고 설켜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국제 정치를 이해하기 위해서 세계 지도를 한번 쭉 펼쳐놓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 목지원 아나운서가 관련해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목지원 아나운서 나와주시죠. 네, 북극과 북극 항로를 중심으로 한 세계 지도 제가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네, 화면을 함께 보실까요? 네, 지도 중간에 우리나라가 위치해 있습니다. 먼저 부산을 시작으로 북극 항로를 쭉 한번 이어보겠습니다. 부산에서 시작해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까지 쭉 이어지는 항로인데요. 주변으로 여러 대륙들이 보이시죠? 그 어느 나라의 소유도 아닌 남극과 달리 북극은 영유권을 가진 국가들이 있습니다. 이른바 북극권 8개국으로 불리는 나라들인데요. 유럽부터 살펴보면요. 가장 넓은 북극권 영토와 영해를 가지고 있는 러시아부터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아이슬란드가 있고요. 북미 캐나다와 미국 알래스카까지 북극권 8개국에 속합니다. 1996년부터 이 8개국을 중심으로 북극 이사회를 운영해 오면서 북극권 환경 보호 그리고 지속 가능한 개발에 대해 논의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마다 위치 그리고 사정에 따라 북극 항로를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씩은 다른 모양입니다. 그렇다면 이 북극 항로에 가장 관심이 높은 국가는 어디일까요? 러시아, 미국, 그리고 중국입니다. 이 세 나라는 북극 항로 전점을 두고 치열한 경쟁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미중러 치열한 패권 경쟁 속에서 우리나라는 어떤 전략을 취해야 북극 항로 전점에 유리한 입지를 다질 수 있을까요? 자, 옥지원 아나운서 잘 들었습니다. 오늘 이 세 분과 함께 하면 답을 꼭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희망이 생깁니다. 자, 지금부터는 미국과 중국 또 러시아 패권 경쟁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 박사님과 김민선 원장님께 좀 질문을 많이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러시아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자, 유진구 박사님, 러시아가 조금 전 지도에서 봤는데 북극의 해안선 거의 절반 이상을 러시아가 영해로 보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러시아는 그렇다면 이 북극 항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속내는 무엇이냐가 궁금해요. 예. 뭐 결론적으로 러시아는 북극 항로가 자국의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자산이자 기회로 생각하고 있죠. 남쪽 지역이나 동쪽 지역 다 막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북극 항로를 이용해서 자기의 세력을 팽창하고 싶은 것들이 당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될 수 있고요. 예. 그다음에 천의 그 에너지, 자원, 석유 에너지 네. 이런 것들을 결국은 이제 실어 날라야 되니까 이런 부분들은 채산성이나 경제성이나 항로가 제일 유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극 항로는 그런 측면에서 기본 러시아의 뭐 입장이 좀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예. 북극 항로 전체를 또 쪼개서 쓸 수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 현재 그 북극 항로에 이용하는 것에 한 외국의 경우는 95%가 사실 중국이 이용하고 그렇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다행히도 아직까지 그 북극 항로가 많이 상용되고 그런 상황 아니기 때문에 뭐 중국이 많이 가져간다고 해도 크게 부담될 거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들기도 합니다만 러시아 입장에서는 뭐 이 북극 항로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본인들이 앞으로 생존하기 위한 필수적인 영역으로 봐야 되겠군요. 그러면 앞으로 중국과의 이 항로를 둔 통제력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중국과의 그 역학 구도도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예, 추가적으로 좀 말씀. 예. 그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러시아와 그 중국과의 관계는 아마 저도 같은 입장입니다. 러시아가 가장 원하는 거는 북극 항로에 있어서 독점적인 우위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딱 봤었을 때 중국이 가장 위협국입니다. 러시아가 볼 때는. 그런데 지금 손을 잡고 있는 거는 여러 가지 뭐 말씀해 주셨듯이 경제 제재를 받고 있어서 북극 항로를 개발하고 인프라를 개발할 때에 드는 어떤 재정적인 부분을 중국으로부터 얻고 있고, 그리고 지금 생산된 뭐 LN 뭐 석유 가스를 유럽으로 가는 길이 막혔기 때문에 아시아 국가로의 그런 걸 수출하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이후에는 협력의 옵션이 다양해지면 당연히 한국이 좀 우위적인 그런 협력국으로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얼핏 생각하면은 저희 시청자분들이 볼 때는 아니 우리나라가 러시아와 친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거기에 대한 반감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북극 항로의 한정에서 볼 때는 러시아는 충분히 우리나라의 어떤 선박 발주 기술이라든지 또 항만으로서의 가치를 본인들이 더 잘 알겠죠. 맞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우리와 협업을 하거나 협력할 수 있는 우호적 관계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부분인 거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북극 항로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참 역설적이게도 저희가 수에즈운하의 그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북극 항로가 부각이 됐는데 오히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 이어진다면 또 그만큼의 한계도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여기에 한 부분 좀 말씀해 주시죠, 단장님. 예, 저는 북극 지정학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는 말에는 좀 공감이 가고요. 다만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북극 항로 개척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말은 조금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지금처럼 북극 지정학 리스크가 계속 높았던 것은 아닙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제 1987년에 그 고르바초프 소련 당서기께서 무르만스크 선언을 내면서 북극을 평화와 협력의 땅으로 만들자라고 선언을 한 이후에 그래서 20년 동안 협력과 약간 공존의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 항로 자체에 대한 그런 어떤 리스크는 크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폼페이오 그 국무부 장관께서 2019년에 북극 이사회 강요회 2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강요회에 와서 러시아와 중국을 좀 비난을 합니다. 정치적으로 비난하는데 이게 왜 의미가 있었냐면 북극 이사회가 이제 설립된 이후에 북극 예외주의라는 걸 두었습니다. 뭐냐면 북극 이사회 내에서는 군사적인 문제, 안보적인 문제를 다루지 않겠다, 협력으로 가겠다라고 했는데 2019년에 그런 북극 예외주의의 룰을 깬 북극 예외주의의 예외가 나오게 된 거죠. 그 이후에 러우 전쟁이 터져서 이제 북극 러시아와 나머지 7개 국가 간 균열이 생기고 북극 이사회가 냉각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핀란드, 스웨덴이 원래는 나토 국가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근데 나토를 가입을 하면서 이제 전략적인 그 지정학적 구도가 어떻게 되냐면 러시아 대 나토 국가의 그런 구도로 됐습니다. 나토에 가입된 국가들과 맞습니다. 러시아와 원래는 대치. 북극권에는 그냥 북극권 8개국만 있었을 뿐인데 이제는 러시아와 나머지 7개 국가가 러시아와 나토 국가 회원국으로 대립이 된 거죠. 그래서 당연히 그런 북극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커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과연 이러한 정치적 리스크가 과연 북극 항로를 개발하는데 한계점으로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하나 의문을 가진, 저는 진경 부장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저희가 시간이 지나면 북극해가 녹지 않습니까? 그럼 중앙 항로를 우리가 갈 수 있는데 국제법적으로 유엔 해양법 협약에서 모든 국가가 이런 항로를 자유롭게 이행할 수 있고 항로와 연계된 여러 가지 자원이라든가 수산 자원, 에너지 자원을 그 누구의 북극 연안국의 간섭 없이도 이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관점에서 이제 북극 항로는 모든 국가에게 매우 매력적인 전략적 공간이 되어가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향후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콜드러시의 그런 가능성까지 우리가 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콜드러시 이제 골드러시에 빗대서 이제 콜드러시 맞습니다.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네, 그렇습니다. 미국이 이 북극 항로에 대한 중요성을 아주 크게 인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단장님 말씀드리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예, 뭐 최근 금년에도 수차례 뭐 트럼프 행정부 또는 트럼프 대통령 본인 자신이
그린란드 매입을 추진했고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물리력도 배제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한 부분은 이 북극권 또 북극 항로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함의하고 있습니다. 예. No, I can't assure you on either of those two, but I can say this: we need them for economic security. Greenland is a wonderful place. We need it for international security, and I'm sure that Denmark will come along. I think it's costing them a lot of money to maintain it, to keep it. 매입 가능성은 이제 제3자가 보기엔 이게 가능할까? 그게 뭐 주권에 미치는 영향이고 어떤 그만큼 전략적인 중요성이 있는 그 그린란드를 쉽게 예. 매매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건 얼핏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이제 패권 국가인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린란드에 대한 통제권의 확립이라는 건 명확한 국가이익으로 정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린란드라는 게 딱 북극의 중간에 딱 허브 지점으로 딱 관측하고 있고 예. 북극 지역의 전체적인 상황인식 조사를 하기에 아주 유력한 지역이기 때문에 네. 그러한 의지는 분명히 갖고 있을 것이다. 예. 이렇게 일단 판단이 알겠습니다. 됩니다. 북극 항로에 북동 항로가 있고 제 북서가 있는데 북서에 해당되는 그 지점에 그린란드가 네. 있기 때문에 네. 반드시 지정학적으로도 미국에서는 반드시 가져가고 싶은 그럼요. 욕심이 나는 거죠. 그렇죠. 이렇지 않습니까? 러시아가 실제적으로 안보적으로 나갈 수 있는 북극해를 통해서 나갈 수 있는 곳은 두 곳입니다. 예. 아시아하고 유럽인데 유럽으로 나갈 수 있는 그 지역이 기욱이라는 안보 라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린란드, 아이슬란드, 영국을 잇는 기욱 라인이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아이슬란드와 영국과의 관계는 이미 잘 맺어져 있고 그린란드를 어떻게 해서 실효적으로 어떤 통제권을 가지느냐가 바로 러시아가 유럽으로 갈 수 있는 기욱 라인을 확보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약간 안보적으로도 미국한테 중요한 지역이다. 앞으로 이제 21세기 중반이 되면 그런 기존의 공급망이라든지 네. 물류 흐름은 물론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안보 문제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영역인 것 같아요. 시대적인 전환기를 맞게 된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이유인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역시나 중국입니다. 자 중국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느냐 가장 북극 항로에 있어서 오히려 앞서 있다는 평가를 더 받고 있는데 예 김일수 단장님 중국은 지금 북극 항로에 대한 패권에 가장 앞서 있다는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국은 굉장히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북극 항로에 진출하기 위한 전략을 만들고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가장 큰 전환점은 2018년도에 중국이 북극 정책 백서를 내놓지 않았습니까? (2014년에) 중국이 내놓은 1대1로 전략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아시아에서 그러니까 중국을 기준으로 해서 중국에서 유럽으로 가는 길 중에 하나 빠진 부분이 북극해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완성하는 1대1로를 완성하는 폴라 실크로드라는 그런 전략이 바로 북극 정책 백서고요. 그래서 예. 중국은 이 전략을 통해서 아시아와 유럽으로 가는 최단 무역로를 선점하기 위한 그런 전략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제적인 부분이 조금 이제 정치적으로 조금 더 격상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2023년에 푸틴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만나서 북극 항로 협력을 강화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블라디보스톡 항을 다시 160천 만에 러시아가 그거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중국에 부여를 했습니다. 중국이 청나라 때 러시아에 빼앗긴 블라디보스토크 항만 사용권을 163년 만에 확보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모스크바를 방문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서명한 중러 경제협력에 관한 공동성명에 따른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중러 양국의 밀월이 더욱 공고해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중국이 북극 항로로 진출할 수 있는 전초적 기지를 만들어줬고 러시아 입장에서는 중국 너는 우리와 북극 협력에 대한 파트너라는 걸 인정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이런 식의 협력이 계속 이어진다면 네네. 가정을 좀 해보죠.
그럼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 패권 경쟁에서 상대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다른 관점에서 한번 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부분은 북극권 국가들이 굉장히 중국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이 그린란드에 뭐 투자를 하겠다 또는 어떤 과학적 목적으로도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면 처음에는 받아줬다가 이제는 다 거부를 합니다. 차이나머니에 대한 경계군요. 경계고요. 예. 그리고 이런 과학적인 부분도 듀얼 유즈라고 해서 민간용으로 개발되는 여러 가지 과학 시설이 군사적으로 그러니까 전환될 수 있다라는 우려도 있기 때문에 러시아하고 관계를 보면 오케이. 뭐 관계는 좋은 것 같습니다만 예. 북극 전체의 패권을 노릴 수 있는 지위에 올랐나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예, 예. 그 부분도 이제 그 단장님께서 아주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그 러시아가 안보리 상임이사국이라서 러시아의 대제는 주로 유럽과 미국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럴 때 다른 나라가 러시아하고의 뭔가의 경협을 하는 것이 또 제재를 또 2차 제재로 들어오는 메커니즘이지만 예. 그런 것들이 어쩌면 반작용으로 중로의 협력을 강화시키는 것도 또 서방과 미국은 또 거래하는 게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국이 그린란드나 북극 지역의 진출은 서방이나 미국과 굉장히 견제하면서 또 예를 들어 뭐 한국이 진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르게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예. 협력의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점쳐질 수 있죠. 지금 북극 항로의 패권을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이게 과거처럼 그냥 한 국가가 다 가져갈 수 있는 어떤 독점적인 것보다는 상당히 좀 맞습니다. 정세적으로는 맞습니다. 고도화가 되어 있고 맞습니다. 그때마다 이해관계가 다를 수도 있는 거고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 미국과 중국, 러시아 사이에서 과연 그러면 우린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할 것인가? 너무나 익숙한 질문이지만 늘 어려운 질문이기도 합니다. 예, 박사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하는 포인트는 이 지금의 어떠면 이제 북극의 긴장 상태, 안보의 위기라는 것이 어떤 면에서 우리한테 지금 숨 쉴 틈을 줬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것이 나중에 개발이 본격화되고 그리고 북극에 대한 진출이 가시화될 때 그때를 준비하고 하려는 그 일종의 약간의 휴식 기간을 잘 활용해야 된다. 이런 알겠습니다. 부분이 중요합니다. 탄력적이고 유연하게 가되 우리가 아젠다 선점을 할 필요도 있다는 거죠. 이따금씩은. 예. 우리 김인수 단장님도 우리나라의 전략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 주시죠. 예, 협력이라는 관점에서 굉장히 실용적 균형자로서의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실용적 균형자 전략이라고 예. 말씀을 좀 드리면 지금 미중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이 바라는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조선, 세빙선을 위한 조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부산과 시애틀 항만과 녹색 해운에 대한 어떤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녹색 해운에 대한 부분을 북극 항로에 적용해서 협력할 수 있는 부분. 러시아는 물론 뭐 전제가 러시아하고 협력이 재개된다라는 전제가 있긴 하지만 이미 러시아는 2035년을 목표로 해서 북극 항로와 관련 인프라를 개발하겠다는 전략을 이미 세우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런 북극 항로와 연계된 항만 개발이라든가 선원을 양성하는 부분도 러시아와 관계가 있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중국하고는 협력이 없냐? 그거는 절대로 아닙니다. 또 중국은 우리와 같은 비북권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북극 항로에 대한 여러 가지 규범이나 제도적인 얘기를 할 때 같은 목소리를 내줄 수 있는 국가입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어떤 그런 전략적인 협력 포인트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추가적으로 저희가 실용적인 그 균형자로서 할 수 있는 제안을 하나 드리면 북극해를 진출하고 북극 항로를 이용하려고 해도 베링 해협이 막히면 우리 올라갈 수 없지 않습니까? 예, 예. 베링 해협을 우리가 제안을 해서 하나의 어떤 이니셔티브, 그러니까 우리가 소다자 협의체라는 이니셔티브를 미, 중러 관계자들, 그다음에 캐나다, 일본까지 같이 모여서 베링해에 대한 부분을 일단은 리스크를 없애는
그런 소다자 협의체를 우리가 제안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베링 협의 그러니까 외교적 당사자들을 맞습니다. 우리가 이해관계 네네. 당사자들한테 네네. 우리가 먼저 제안을 해서 이끌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고. 실용적 군영자로서의 전략 차원에서 한번 고려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KBS 부산 개국 90주년 특별 기획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지금 미국과 중국, 러시아 세 국가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전략을 취할 것인지 각 패권 국가들의 입장을 추측을 하고 들여다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북극권 8개 국가들의 움직임과 또 우리나라와의 이해관계도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 목지원 아나운서가 또 준비를 했습니다. 목지원 아나운서 나와주시죠. 네, 우리나라는 지난 2013년 북극이사회 공식 옵서버 지위를 획득했습니다. 이 옵서버란 무엇이냐? 북극이사회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고요. 또 의장 재량에 따라서는 의견 개진도 할 수 있습니다. 북극과 관련된 이슈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건데요. 이후 우리나라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북극권 국가들과의 교류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활동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정리해봤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북극이사회에서 적극적인 옵서버 활동을 하고 있는 건 물론이고요. 2016년부터 매년 12월 북극협력 주간을 열어서 북극 관련 정책과 과학 연구, 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국제적 협력 기반을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북극 다산기지 탐사와 아라온호 탐사를 통해서도 북극권 국가들과 다양한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요. 지난 2022년부터 3년간은 북극 해양수산과학 분야 정부 간 기구인 카우파 당사국 총회를 우리나라에서 주최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협력은 중립적이고 실용적인 외교를 통해 당사국들의 긴밀한 신뢰를 받아온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북극권 국가들과의 협력이 북극항로 개척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오늘 참석하신 전문가들께 더 자세히 들어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목지원이었습니다. 자, 해양 패권을 두고 경쟁하고 있는 미중러와 또 유럽의 다른 국가들, 이 북극과 북극 항로를 보는 시각은 아마 다를 겁니다. 우리 진기영 부장님 오래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예, 여기에 대한 말씀 좀 들어보죠. 네. 사실 유럽의 북극권 국가들,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등은 비교적 다른 입장입니다. 이들은 뭐 환경 보호, 기후 변화 대응, 원주민 권리 같은 지속 가능성을 중심으로 이제 북극 문제에 접근을 하고 있고요. 북극 이사회에 논의되는 주제들도 되게 이런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북극 항로를 저희가 지금 적극적으로 열어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아이러니하게 인간의 그런 인위적인 활동으로 인해서 북극이 녹아내리고 있는데 그걸 또 우리가 이용하는 것에 대한 반감이랄까요? 적지 않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도 사실 뭐 북극 탐사 활동을 하는 이제 얘기를 할 때에도 이제 그런 측면에서 좀 우려를 표하는 분들도 사실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북극 항로를 활용하더라도 이제 그 과정이 환경을 해치지 않고 탄소 중립과 친환경 가치를 지향해야만 진정한 국제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다행히도 아직까지는 저 친환경 선박만 북극 항로를 다닐 수 있게끔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맞습니다. 조치들은 선제적으로 이루어진 걸로 봐야 되는지요? 사실 북극은 굉장히 이제 북극권 국가들을 포함한 이제 북극 이사회에서 청정한 지역으로 유지를 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저희 나라 또한 그러한 폴라코드라고 불리우는 그러한 규칙을 따라서 같이 준수를 하면서 탐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협력을 해왔던 활동들이 북극 항로가 열릴 때 어떤 기반,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지금 판단이 되시는지요? 사실 극지연구소는 이제 과학 연구기관으로서 북극권 여러 국가들하고 굉장히 긴밀하게 협력을 해왔습니다. 뭐 노르웨이 스발바르드에는 다산 과학기지를 운영하고 있고요. 또 아라온호를 통해서 이제 매년 알래스카, 캐나다 등하고도 함께 공동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과학적 기반 위에 어떤 정책적 신뢰도를 쌓아왔다고 이렇게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신뢰가 결국 향후 북극 항로 활용에도 이게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어떤 발판이 되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협력을 계속해 왔다 하면 이쪽에 있는 8개 국가들하고 우리나라와의 그 관계라고 할까요?
정확히 얘기하면 감정이죠. 네네. 나쁘지만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저희 나라가 사실은 굉장히 북극권 국가들에게 많이 인정을 받고 있고요. 사실 굉장히 북극권 나라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예. 환경적 가치라든지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국가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만 들으면요, 단장님.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북극 항로에 러시아나 중국과는 또 다른 어떤 이해관계에서 우리가 앞서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만한 여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진경 부장님 말씀 그리고 지금 주신 질문에 대해서 예. 정말 크게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렇습니다. 최근 사석에서 만난 북극권, 그러니까 유럽 북극권의 대사님께서 한테 여쭤봤어요. 대한민국이 그 북극 항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예, 예. 그러면 안 됩니다라든가 아니면 이거 개발 안 되죠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도 있는데 네. 딱 하시는 말씀이 과거와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 북극 항로는 개발될 것이다. 다만 문제는 어떻게 친환경적으로 개발할 것인지가 관건이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 점이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유리한 입장의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친환경 기술을 가지고 배를 건조를 해서 이 배를 가지고 우리가 북극 항로를 다닐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기술 제도 규범을 만들어 나간다면 우리는 북극 항로 개척에 있어서 유리한 입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한 가지 사례 잠깐 말씀드려도 말씀해 되죠? 주시죠. 예. 아이슬란드에서 한 3년 전에 요청이 들어왔었습니다. 어떤 요청이냐면 실제로 북극해를 다니는 가장 많은 선박은 어선입니다. 소형 전기 어선을 친환경으로 다 바꾸고 싶다. 그래서 전기 배터리를 사용해서 이 친환경 소형 전기 어선을 만들고 싶다. 근데 한국 너희가 친환경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배터리 뛰어난 기술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같이 협력을 해보면 어떻겠냐라고 해서 저희가 준비를 해서 올해 2척을 친환경 그런 전기 어선을 한 척은 100% 전기로 가는 수륙 양용선이고 하나는 어선은 하이브리드로 이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만드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충분히 우리는 역량이 가지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북극 항로는 열리는 건 기정사실화된 것이고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의 그 방향성에 문제가 남았는데 답은 친환경으로 나온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집중을 한다면 선도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적인 것이 있다. 자, 도대체 그러면 북극 항로 언제쯤 이용할 수 있는 거야? 또 언제쯤 우리가 이득을 볼 수 있는 거야? 라는 질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진경 부장님께서 북극 항로 개척 시기 실리적으로 가장 가까이서 보고 계시니까 그 정보를 좀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아라오노가 이제 2010년부터 북극 해역을 탐사해온 지 벌써 15년이 넘었습니다. 사실 항로보다는 이제 과학 연구가 주 목적이었지만 그동안 축적된 데이터와 또 노하우들이 지금의 어떤 북극 항로 논의의 튼튼한 기반이 되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정부에서도 좀 보다 더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그런 북극 항로 개척 계획을 마련 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올해 내에는 그 계획이 국민들에게 공유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조심스럽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슈가 된 만큼 또 그만큼 우리가 신뢰할 만한 맞습니다. 계획들도 나오는 것이 중요하겠죠. 북극 항로 개척이 되면 우리가 일부에서도 쭉 얘기를 해왔다시피 아주 부산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할 수 있을 만한 역량도 갖고 있다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해수부 부산 이전. 자, 이것과 또 북극 항로 개척, 현 정부의 의지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시너지를 우리가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시너지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잠깐 제 개인적인 바람을 좀 혹시 북극 항로에 거는 어떤 바람을 좀 얘기를 드리자면 저는 해양수산인입니다. 그래서 이 북극 항로는 하나의 전략적 모멘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실은 우리 해양의 잠재력이 전 세계적으로 5위 수준으로 저희가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간에 우리가 이러한 해양수산의 잠재력을 발현시킬 수 있는 모멘텀이 있었냐 아니면 그러한 기반이 있었나라고 생각하면 제 개인적으로는 좀 부족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북극 항로에 대한 이러한
정책이 우리나라의 해양 수산에 대한 잠재력을 세계 5위권의 잠재력을 좀 실현시킬 수 있는 그런 전략적 모멘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예. 우리가 해양을 하는 사람으로서 좀 부러운 게 중국에 대한 전략입니다. 잠깐 말씀드렸듯이 중국은 일대일로나 그 폴라 실크로드로 해서 북극 항로를 전체 거대 전략의 정책으로 하나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런 것들은 배워야 될 점도 분명히 있는 것 맞습니다. 같고요. 네네. 예, 그리고 잠재력과 재능에 비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실현하지 않았거나 또 계획을 세우지 못했던 부분들도 이제 하나씩 좀 차근히 만들어갈 필요가 있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모든 이런 사항들을 고려했을 때 네. 부산이 해양 강국, 해양 수도 부산으로서의 막중한 역할과 또 좋은 기회가 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산은 어떤 입장을 갖고 어떤 전략을 가져야 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북극 항로나 아니면 한국의 해양 정책 거버넌스를 봤을 때 이게 하나의 이제 마라톤으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마라톤에서 완주를 못하는 때는 딱 두 가지 경우가 있거든요. 하나는 오버페이스 하는 거, 아니면 두 번째는 중간에 쉬는 거. 예. 그러니까 두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랬을 때 이제 그 북극 항로에 대한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 여건이나 제한된 가용 자원을 바탕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쉬지 않게 계속할 수 있는 예. 정책. 그걸 이제 부산 지자체와 함께 중앙정부와 함께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알겠습니다. 됩니다. 자, KBS 부산 개국 90주년 특별기획 북극 항로를 열다 제2부 차가운 바다 뜨거운 경쟁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야기를 이제 마무리를 해야 할 시간이 되고 있는데 북극 항로 개척에 거는 기대에 대해서 우리 진기영 부장님부터 정리를 해주시죠. 예. 네, 사실 기후 변화로 이제 북극 해빙이 줄어드는 건 분명히 우리 인류가 마주한 심각한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이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적응을 하고 또 어떻게 대응할지를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예. 지금 이 변화의 순간을 이제 보다 지속 가능하고 또 안전하며 또 희망적인 북극 항로를 만들어갈 기회로 삼는다면 어떤 청정한 북극을 지키는 동시에 예. 또 우리 경제에도 긍정적인 미래를 여는 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북극 항로는 이제 단순한 그냥 항로가 아니고 우리가 기후 위기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해답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기후 과학자로서 누구보다 앞장서서 지켜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유중구 박사님도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뭐 외교안보를 전공하는 그 연구자로서 그 주요국의 어떤 큰 국가 전략을 많이 좀 봐보면 이러한 북극 항로를 볼 때는 홀 오브 거버넌트, 그다음에 국가 전략 입장에서 장기적으로 본다. 그리고 지금 북극 항로가 그러한 시점에 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뭐 어떤 정책 위반자 결정자들의 북극 항로의 논의가 아니라 실제 북극 항로를 누릴 수 있고 그리고 북극 항로를 실제 사용하는 이러한 스테이크 이해관계자들이 이런 북극 항로의 중요성을 알게 되는 동인들이 계속 유지되어졌으면 바랍니다. 다른 국가들과의 유기적이고 유연한 어떤 대화체라든지 또 그런 대화 채널을 꾸준히 만들어가는 것도 우리의 숙제 같네요. 그럼요. 맞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김민수 단장님 끝으로 말씀 정리해 주시죠. 최근에 가장 핫한 이슈 중 하나가 북극 항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또 다르게 다른 관점에서 또 핫한 또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 K-팝 데몬 헌터스라는 게 있는데요. 예. 거기에서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라는 그러한 부분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데 저는 북극 항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국가가 북극 항로로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도 간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만의 가장 한국적인 어떤 북극 항로 개척의 시대를 열어나가는 고민이 우선 필요해야 될 것 같고요. 뭐 친환경 조성 기술이라든가 친환경 항만이라든가 여러 인프라, 그러면 인력 양성, 그러면 지역이 가지는 여러 강점들 이런 것들이 모아진다면 우리가 지속 가능한 북극 개발을 위한 한국형 북극 항로 이니셔티브를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북극 항로가 열어갈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 저희도 함께 기대를 해봅니다. 그 기대가 헛되지 않도록
이 국가적 차원의 해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북극 항로를 열다 제2회 차가운 바다 뜨거운 경제 오늘 함께해 주신 세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산을 넘어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 먹거리가 될 북극 항로 개척 저희 KBS 부산은 개국 90주년 특별 기획 북극 항로를 열다를 시작으로 앞으로 발빠르고 다양한 정보를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북극 항로 개척에 거는 각계각층의 기대감 마지막으로 들어보면서 KBS 부산 개국 90주년 특별 기획 북극 항로를 열다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지금 저쪽에 유럽 지역에 좀 지정학적인 위기나 중동 지역, 그다음에 지금 중국에 있는 날씨 영향으로 채선 상태나 이런 것들이 조금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무래도 북극 항로가 개척되면서 루트가 두 개로 된다 하면은 표면 입장에서는 아마 채선에도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운영상으로 보면 효율성은 상당히 증대될 거라고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선사 입장에서 북극 항로가 개척이 되게 되면 기존 유럽 항로보다 30%에서 40% 정도 예상이 되는 스케줄 축소를 예상할 수 있고요. 기존의 유럽 항로만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만 있었는데 북극 항로 개척되게 되면 컨테이너 운반, 벌크선 운반 등등 이제 북극 항로도 선택지에 추가가 됨으로써 저희에게 있어서는 큰 기회가 될 것 같고 부산항이 큰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현재 물동량이 계속 한국 경제가 많이 좀 침체되면서 물동량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새로운 항로 개척으로 인해 가지고 새로운 아이템이 수입됨으로 인해 가지고 물동량이 더 증대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저희 회사는 중소규모의 선사로서 현재 한중 피더 선박 위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북극 항로가 개발된다면 한국에서 출발하는 대형 선사의 선택지가 늘어남에 따라서 중국발 물량도 유입되어서 저희와 같은 중소선사 입장에서는 또 다른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